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12라운드에서 소시에다드 원정 경기를 펼쳤는데요. 고전 끝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라오가 추가 시간에 헤더 결승골을 넣었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웃을 수 있었어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엘 클라시코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났고요. 그리고 소시에다드 원정에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습니다. 반면에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홈에서 17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결국 바르셀로나에게 또다시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은 패배하지 않은 게 다행인 경기예요. 그런데 결국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경기력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어요. 보고 있는 내내 이게 과연 바르셀로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소시에다드 경기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니 이거 뭐야? 소시에다드가 바르셀로나 잡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소시에다드는 결정력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테오 슈테겐의 활약은 눈부셨죠.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고고 렛츠고. 먼저 경기 기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경기 내용에서는 밀렸지만 결과를 가져온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골 장면만 놓고 본다면 말 그대로 작품이었습니다. 추가 시간에 긴도안의 로빙 패스 정확했죠. 그리고 아라오가 빠르게 침투하면서 헤더로서 마무리 짓는데 침투 타이밍도 기가 막혔고요. 몸을 날리는 헤더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 장면만 놓고 본다면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100점 만점에 10점, 5점 이 정도로 경기력이 형편없었습니다. 경기 기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G값에서는 바르셀로나가 1.23으로 조금 더 높았고 패스 성공률도 패스 숫자도 조금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은 소시에다드가 조금 더 높았고요. 슈팅 숫자도 소시에다드가 조금 더 높았어요. 소시에다드가 이 경기에서 13번 슈팅하고 6차례 유효 슈팅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 6차례 유효 슈팅 누가 막았다? 테오 슈테겐이 다 막아냅니다. 이 경기는 테오 슈테겐의 컨디션이 12시였어요. 말 그대로 테오 슈테겐이 엄청난 선방을 계속해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일단 경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3위로 올라갔죠. 경쟁자들을 봤을 때 지로나는 오사수나에게 4대2로 승리하면서 단독 1위로 올라섰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라요 바이카노하고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바르셀로나하고의 승점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죠. 일단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를 추격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분이 좋고요. 또 하나는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32골을 넣었는데 무려 15명이 돌아가면서 골을 넣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부상도 있었고 부상 이후에 아직까지 골을 넣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양한 선수들이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어주고 있다는 거죠. 라민 야말이라든가 마르크 기우 이런 어린 선수들도 골을 넣고 있고요. 긴도안, 아라우오, 미드필더, 수비수들도 골을 넣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승점 27점을 획득했는데 그중에 12점을 80분 이후 득점으로 획득하고 있다는 거죠. 바르셀로나는 경기 막판에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 75분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무려 12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소시에다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공수에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마뉴 알가시 감독이 워낙에 팀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차적인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그 지점부터 빠르게 전환하면서 공격을 전개했고요. 그리고 측면에 있는 바레네체아 쿠보의 스피드와 1대1 상황에서의 드리블 그걸 최대한 이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바레네체아하고 쿠보는 반대발 윙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레네체아는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 쿠보는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왼발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최전방에 오야르사발이 나왔는데 오야르사발이 올 시즌
득점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6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야르사발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측면에서 연기하는 모습도 있었고 중앙 쪽을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야르사발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빠지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니고자 노력했고요. 그 공간으로 결국은 바레네치아, 쿠보, 브라이스 멘데스가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방에 있는 3명, 바레네치아, 오야르사발, 쿠보, 미드필드 라인에 있는 3명, 미켈 메리노, 수비맨디, 브라이스 멘데스 모두 1차 압박을 가하면서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전반전에는 상대 진영으로 넘어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전방부터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라인 자체를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반전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압박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후반전은 체력적인 부담이 따르다 보니까 75분 이후로는 수비 쪽에 문제를 노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하면 소시에다드는 전반전에 결정짓는 모습이 나와줬어야 돼요. 테어 슈테겐의 선방이 정말 대단했다 할지라도 소시에다드가 흐름을 탔을 때, 특히 바르셀로나 수비수들이 실수를 범했을 때 결국 결정력에서 문제를 노출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는 과거를 돌아봤을 때 바르셀로나와 유사한 스타일의 팀들, 소시에다드, 비아레알, 베티스 이런 팀들에게 매우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팀들도 전방부터 압박할 때 바르셀로나가 상대보다는 탈압박을 잘해요. 그리고 2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결정을 더 잘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이런 팀들을 상대로 대량 득점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베티스를 상대로 5대0으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탈압박을 훨씬 더 잘했고요. 소시에다드가 측면 쪽에서의 공격이 더 날카로웠어요. 즉 무슨 얘기냐? 바르셀로나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선발 라인업 보면서 차비 감독이 엘클라시코에서의 경기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3-4-1-2 형태로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반전 보면서 이게 3-4-1-2가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분명히 발데와 칸셀로의 위치를 봤을 때에는 3-4-1-2 형태로 공격을 전개한 게 맞는데 조앙 펠리스가 측면 쪽에서 많이 빠지면서 전방 쪽에서 레반도프스키하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레반도프스키도 전방 쪽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여기다 페르민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는 뛰는데 비효율적인 움직임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감독이 생각한 전술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경기력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1차 빌드업의 문제를 계속 드러냈어요. 물론 긴도안이 볼을 끌고 올라오거나 가비가 끌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패스를 통해서 상대 중원을 완전히 장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자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또한 전방부터 압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전방부터 압박하면서 바로 공격을 전개해야 되는데 물론 가비가 상대 진영에서 볼을 빼앗고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장면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 외의 장면에선 그런 장면이 거의 나오지 못했거든요. 하물며 발데하고 칸셀로를 이용한 측면 공격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상대 수비를 파괴하거나 상대 수비를 흔든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는 공격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바르셀로나는 수비 쪽에서는 1차적으로 4-4-2 형태 그리고 최종 수비 라인에서는 백5 형태로 좀 변화를 꾀하면서 나름대로 안정감을 가져가는 모습이 있긴 있었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후반전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차비 감독은 플랜 B를 가동합니다. 57분에 레반도프스키하고 페르민을 빼고 페드리와 페란토레스를 투입하죠. 그리고 이니고 마르티네스에게 쪽지를 전달합니다. 플랜 A가 3-4-1-2였는데 이게 3-4-1-2가 맞나 싶기도 해요. 그만큼 공격이 안 풀렸었거든요. 전형적인 4-3-3 형태로 변화를 꾀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쪽지를 받고 나서 수비 라인을 수정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아라오에게 더 넓게 펼치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라오는 전형적인 오른쪽 풀백의 역할을 소화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3백의 오른쪽 센터백 역할을 하면서 오른쪽 측면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공격 가담을 많이 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칸셀로는 공격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페드리가 중원에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페드리가 들어오니까 중원에서 패스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비 감독의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슈팅을 2차례 했지만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거나 연동해야 될 때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아쉬운 장면을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아라오가 종료 직전에 침투에 들어가면서 헤더로 골을 넣은 것도 이 전술적인 변화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차비 감독의 전술 변화가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듯 싶습니다. 이거 비교 체험 극과 극인지 모르겠어. 엘 클라시코에서는 플랜 A가 좋더니만 소시에다드전에서는 플랜 B로 효과를 보네. 아니, 경기가 일관돼야 될 거 아니야. 경기마다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답답한 거죠. 감독들 인터뷰를 보면은 차비 감독도 이번 승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비판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경기력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경기를 잘 하지 못했고 강도가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이 되어서야 우리는 약간의 배고픔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서야 공격이 힘을 발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마뉴엘 알가시 감독, 짜증납니다. 바르셀로나라는 대열을 손에 쥐었다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했다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 내용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결과를 가져왔어야 된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다. 경기력 좋다고 자랑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코치들이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로 스스로 위안 삼고 지는 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팀의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경기 내용은 소시에다드가, 결과는 바르셀로나가 가져갔기 때문에 차비 감독은 경기 내용에 대한 비판을, 알가시 감독은 경기 결과에 대한 비판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의 최고의 스타는 테오 슈테겐이죠. 아라오가 막판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테오 슈테겐의 활약은 정말로 미쳤습니다. 평점을 보면 이 경기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90분 풀타임 활약하면서 무실점을 기록했거든요. 선방 100%예요. 6차례 유효 슈팅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이 6차례 유효 슈팅이 막기 쉬운 슈팅이었냐? 아니었습니다. 바레네체아, 쿠버의 슈팅도 날카로웠지만은 전반전에 수비 쪽의 실수에 의해서 오야르서왈이 뒷공간으로 들어가서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테오 슈테겐이 어느 순간 나와서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빠른 판단, 민첩함, 선방 능력 대단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12경기에서 12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선방 44회, 경기당 선방 2.7회, 선방률 72.7%, 6경기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에 비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 시즌의 활약은 정말로 대단했잖아요. 리그 38경기에서 18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고요. 선방이 83회, 26경기 무실점을 기록했으니까 지난 시즌은 사무라상을 수상할 만했죠. 근데 저는 올 시즌 활약도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수비 라인이 지난 시즌보다 좀 흔들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테오 슈테겐이 버텨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오 슈테겐이 바르셀로나의 소신이라는 건 뭐 변함이 없죠. 제가 최근에 다른 유튜브 가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바르셀로나의 올타임 넘버원 골키퍼 얘기할 때 테오 슈테겐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수비 사레타 골키퍼를 얘기하고 그리고 테오 슈테겐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골키퍼가 경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데스 골키퍼는 제외! 네. 자, 그리고 페드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페드리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71일 만에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지난 8월 20일 카디스전 이후 훈련 도중에 오른쪽 허벅지 근육 부상을 당했죠. 페드리 선수가 근육 부상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12경기를 결장하고 돌아왔습니다. 57분에 교체 투입됐는데요. 볼터치 17에 패스 성공률 78%, 키패스 2에 걷어내기 1회를 기록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패스 성공률이 78%고 패스가 7번 성공이 됐거든요. 근데 7번 성공한 패스 중에서 키패스가 몇 개? 2개. 그리고
페드리 같은 경우는 패스를 주고 움직이면서 패스를 받으면서 앞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중원에서 상대 압박을 효과적으로 벗어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페드리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요 짧은 시간에도 느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경기에서 프랭키 도용이 돌아왔다면 그렇다면은 이 경기 좀 화끈하게 이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1차 빌드업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프랭키 도용은 여전히 발목 부상인데 통증이 좀 있다고 하죠. 11월 25일 라리가 14라운드 라요 바이에카노전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중에 펼쳐지는 샤흐타르 도네츠크하고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결장이 확정이 됐죠. 도용이 돌아온다면 1차 빌드업은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살아나야 됩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올 시즌 공식 12경기에서 6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1골, 라리가에서 5골인데 이거는 도르트문트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그 시즌 2014-15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데뷔했을 때 시즌 초반 2골 2도움을 기록한 이후 최악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터져줘야지만 바르셀로나는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제가 해설했잖아요.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차비 감독이 플랜 A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만큼 바르셀로나는 전반전에 혼란, 부진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패턴, 공격 루트를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바르셀로나에게는 최악의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기에서도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만족을 해야 되겠죠. 다만 바르셀로나는 경기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경기력이 좋으면 결과는 언젠가 따라옵니다. 근데 결과만 좋으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 바르셀로나가 경기력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도용 빨리 돌아와라. 레반도프스키 부활해라. 네, 바르셀로나 주간꿀에 이번 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진짜 짜증나는 경기였어.